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신입 격리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실무 기본 상식의 저자 장민 회계사고요. 요거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이제 강의를 하던 이제 그런 과목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거 동영상으로 여러분들 찍어서 이제 보내드리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요 내용 자체가 좀 양이 좀 많아서 제가 좀 그 부분별로 이제 빨리빨리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일단 이제 목차 이제 한번 보세요. 우리 목차가 5페이지 오시면 파트 1에 세금에 대한 기본 상식이 있고, 파트 2에 지출 증빙에 대한 부분, 파트 3에 부가세 관리 나온 거 있죠. 그 다음에 파트 4에는 이제 소득세를 많이 알면 이제 세금을 이제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로 나눠서 제가 이제 실제 뭐 실강할 때는 다 설명을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동영상으로 보셔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순서대로 해서 한 챕터당 제가 그거 할게요. 두 강의로 해서 여러분들 다 웬만큼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이제 한번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양이 조금 많은 부분인데 여러분들 축약을 조금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이제 7페이지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세금에 대한 기본 상식으로 해서 이제 1번에 나오는데, 우리는 어떤 세금을 내고 있는가 해서 나온 것들이 있죠. 여러분 간단하게만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1월 1일부터 여러분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을 하게 되면 1년에서 이제 우리가 중간중간마다 6월 30일까지 해서 요 기간 나누고, 요 1기 2기라고 하고, 또 예정 확정이라고 해서 요 기간 나눠서 우리가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할 거예요. 부가세 신고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0년도로 하면 20년도 지난 5월에는 우리 개인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거고, 법인 같은 경우는 중간에 3월이라고 해서 이제 법인세는 이때 법인세 신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가세 신고를 1년 동안 한 후에 법인세 신고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연도에 할 거고, 이 세 가지 세목 안에 이제 신고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가세는 예정 확정이 있는 거고, 법인세 같은 경우도 중간에 중간연납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연납을 하고 본 신고를 하고, 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뭐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중간연납도 하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라는 걸 매달 하죠. 매달. 그래서 매달 원천징수해서 우리 5월 달에 소득세 신고할 때 이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좀 차감하는 방식으로 또 가는 방식으로 해서 크게 법소부, 이제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신고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양도소득세라고 해서 그거는 소득세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 말고 상속증여세법, 상증세법이라고 할게요. 상증세법하고 기타 지방세라고 해서 이제 각종 지방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일단 거기 보시면 7페이지 보시면 우리는 어떤 세금을 내고 있는가 해서 그 밑에 여러분들 조세의 분류, 요거를 좀 간단히 설명드릴 건데, 1번 보시면 조세를 징수하는 주체에 따라서 국세, 지방세, 아까 얘기했던 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는 국세고, 대표적인 상징세가 국세다. 그 다음에 지방세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뭐 등록 면허세예요. 그래서 굉장히 11개의 세목이라고 해서 나눠 있는데, 그 세목에 따른 지방세 따로 이제 신고하셔야 되고, 국세랑 지방세는 아예 다른 거예요. 다른 거니까 혹시 이제 신고를 해야 될 때 지방세도 따로 신고해 주셔야 돼. 근데 신고를 하는 게 있고 신고를 안 하고 이제 고지가 날라오는 게 있어서, 지방세 같은 경우는 고지 나오는 거는 고지서를 받아서 내시면 되고, 이제 국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신고를 안 하시면 다 제재를 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이제 조세분류 체계는 그렇게 나누시면 되고, 그 2번에 담당자의 납세 의무가 동일한지, 납세 의무자가 담세자하고 동일한지에 따라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부가가치세인데, 이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고 담세자가 누구냐면 소비자예요. 그것처럼 납세 의무자랑 담세자가 다르다. 이걸 간접세라고 부르는데 간접세인 세목이 여러분들은 이제 부가가치세만 보통 알고 있을 거예요. 부가가치세.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직접세예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이제 다음 페이지에 8페이지에 이 납세 의무 확정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중요한데 이 신고납세제도라고 해서 법소부 얘네들은 신고납세제도예요. 그 소리는 내가 신고를 하면 거기 보면 확정 방식이라고 있잖아. 확정이 되는 거야. 내가 신고하면서 확정이 되는 건데 이 상증세법 같은 요 케이스는 이게 정보부가제도거든요. 정보 이 부가제도라고 해서 신고는 해야 돼. 신고를 안 하면 제재를 하겠지만 신고를 했을 때 확정은 정부에서 결정하겠다. 결정이라는 거는 이제 금액을 확인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정보부가 세목인 이 상증세법을 약간 이제 쉽게 생각하셔서 그냥 뭐 신고하면 되겠지라는 게 아니에요. 확인을 정부에서 할 거니까 정확한 금액이 신고가 돼야 돼요. 정확한 금액이. 그래서 그냥 뭐 생각하는 대충 이 정도 금액이겠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확인을 꼭 할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세목이라고 보셔야지. 그렇게 3번을 보시고 4번은 조세의 분류에 따른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그래서 거기 8페이지 밑에 보시면 국세로 들어오는 이제 이런 것들 하고 이제 내국세에서 여러분들 관세도 있지만 다른 국세들은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직접세로 들어오는 이제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뭐 간접세도 몇 개 있죠. 그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 나오는 지방세가 이제 11개 세목이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지방세에서는 취득세나 뭐 거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등록면허세, 레저세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 보면 도세, 시군세라고 나누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징수주체, 과세주체가 도냐 시군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되는 거니까 하여튼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제 지방세가 있으면 신고 납부할 지방세들은 꼭 신고하시고 고지로 나오는 이제 지방세들은 납부를 이제 납부기한 안에만 해주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고 두 번째 2번 그 탈세, 절세, 그럼 조세의 피는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들 일단 절세, 탈세, 그럼 조세, 회피 이게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절세 많이 들어보셨죠? 세금은 절세를 해야지 세금을 덜 내는 거죠. 탈세는 세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안 낸 거, 이걸 안 낸 거라고 보시면 되고, 조세 회피는 부정한 방법인데, 어떻게 보면 법을 위반하지 않고 이제 세금을 회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세 회피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법령의 미스인데, 법령의 미스가 되는 그런 이제 취약점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제 회피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법이 이제 예를 들어서 완벽하지 않았을 때 나타난 현상이지만 지금은 대부분 조세회피 경우가 드물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절세와 탈세 이제 구분인데 절세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합법적인 조세 절약행위라고 해서 각종 규정을 다 아시고 그 다음에 적격 증명이라는 이제 증명 서류를 다 갖추시고 그 다음에 각종 공제들을 다 알아서 그걸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많이 이제 세금을 신고하는 걸 도와주잖아요. 그 도와주는 이유가 이제 절세를 하려고 도와주는 거다. 근데 이제 특별하게 이제 개별 손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나만의 절세 방법이 있어서 하는 경우 그런 건 없어요. 나만의 절세 방법이란 건 없다. 그 사업자나 그 개인의 현상에 맞게 이제 누가 보더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절세를 하는 거지 특별히 이제 어떤 사람한테 가면 더 절세가 된다 이런 건 없으니까 굳이 그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징빙하고 그 공제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을 때 또 제재를 당하는데 그 제재를 안 당하는 것도 절세예요. 그래서 제 기간 안에 신고를 해주는 것조차도 이제 절세 행위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탈세는 고의로 이제 그 세부담을 줄이려는 이제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 대표적인 탈세가 매출 누락, 비용 과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탈세에서 수익 금액 누락, 그러니까 뭐 매출 누락이 할게요. 매출 누락이다. 그 다음에 비용을 이제 과다하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가공 비용을 넣는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비용 과다 매출 누락은 이게 발견이 되면 아예 강력한 제재를 할 거예요.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 책에도 이제 뒤에 이제 그 효과를 제가 넣어놨으니까 이제 그건 뒤쪽에서 한번 볼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10억에 대한 매출이 누락된 게 발견되면 거의 10억에 대한 세금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과다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매출이 10억이 누락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가 그 중에 1억을 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내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가세 누락이고, 부가세 누락이면 1억을 내야 되는데 거기다 뭐가 붙어야 되냐면 신고를 안 했으니까 가산세가 붙어요. 가산세가. 근데 이런 고의적인 누락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40%의 가산세가 붙는다. 그래서 이 부가세가 10억 누락했을 땐 1억 4천이 이제 지금 더 나올 거고, 법인세가 누락이 됐죠. 그래서 법인세가 10억 누락됐으니까 20%의 여러분들 법인세 세율이라고 가정하면 2억에 대한 법인세가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 가산세가 20%라고 치면 40%라고 치면 8천만 원이 가산세가 나온다. 세 번째 소득세인데, 여러분들 10억을 누락시키면 법인에게 지금 10억이 입금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대표자가 갖고 왔다고 해서 대표자 상여처분되는 소득세를 또 과세해요. 그럼 10억의 대표자 상여처분을 과세시키면 어떻게 돼요? 대표자의 소득이 10억이 늘어나게 돼서 이제 그 늘어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자의 세율이 뭐 그건 차이가 있겠지만 소득이 조금 있는 대표자다. 그러면 40% 보통 세율이라고 치면 4억이 세금이 나오는 거 이렇게. 그럼 4억이 나왔으니까 40%인 1.6억이 세금으로 나오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또 뭐가 붙냐면 또 이자인 또 납부불성시 가산세가 또 나와요.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7억에다가 이 두 개 1억이 치는 건 8억, 9억 8천, 이자까지 하면 10억 나오겠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거의 10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여기 이제 40% 부정에 대한 가산세인데, 이게 자기네들이 의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인정을 받으면 이제 요게 40%에서 10%로 줄어요. 그러면 요것만 해도 많이 주니까 요거에 따른 이제 보통 좀 소명을 하셔야지, 우리가 이거 의도한 건 아니다라는 소명을 하셔서 이제 이 부정으로 안 들어가면 이게 지금 과소신고 가산세가 여러분들 10% 아니면 40%가 들어갈 건데, 지금은 제가 40으로 계산했으니까 10%면 조금 더 낫죠. 그래서 지금 탈세에 대한 이 가산세가 굉장히 세니까 여러분들은 좀 주의해서 탈세를 안 하도록, 특히 매출 누락을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일부러 매출 누락했으면 이걸 안 걸리게 어떻게 했겠지만 이제 고의가 아닌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런 이제 가산세 붙어서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중간에 여러분들 PCI 시스템이라고 해서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개인이 이제 지출된 금액이, 만약 요즘 같은 경우는 보통 서울에 주택을 구입할 때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 자금 소명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에 따라서 고소득자가 신고를 이제 만약에 현금 매출 누락해서 하다가 지출된 금액이 소득하고 지출된 금액이 이게 사이즈가 안 맞으면 나중에 다 소명으로 날라오는 거예요. 소명으로 날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소명이 안 되는 금액은 다 매출 누락으로 간주할 수 있어서 이렇게 가산세를 이제 부과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세금을. 그래서 요거 이제 특히 이제 현금으로 이제 거래하는 업종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이제 분석 자체가 카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금 영수증도 쓰고 여러 가지 이제 과세 자료를 관리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누락하기가 쉽진 않죠. 쉽지는 않아서 현금 매출 누락도 확인을 이제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업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업종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 회피라는 거는 합법적인 탈세인데, 이게 옛날에 상증세법에서는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기업 우리 그 오너들 2세 같은 경우 합법적인 탈세인 예를 들어서 이 조세 회피 방식으로 부의 이전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합법적인 탈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이제 보완을 많이 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미 지나간 법은 소급과세가 안 돼요. 그래서 소급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지나간 사안에 대해서는 과세를 못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조세 회피 규정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는 없을 거다. 앞으로는 잘 발생을 안 할 거지만, 그래도 혹시 이제 머리가 좋고 이제 세법을 많이 또 아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다루다 보면 미스를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파악했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2페이지에 어떤 처벌을 받냐인데, 여러분들 이제 일단 탈세가 일어나면, 이런 탈세가 일어나면 이게 있죠. 이 처벌이라는 건 아니죠. 처벌은 아니고 가산세를 부담할 건데, 이거 말고도 고의라는 게 좀 필요한데, 고의로 누락하다가 발견이 되면 이렇게 가산세만 내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세법에는 조세범 처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세범 처벌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 안에 관련 규정에 해당이 되면 징역형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이제 거기 행위에서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했을 때는 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2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이죠. 벌금은 이제 통고 처분이 행정 처분이지만 벌금이 나오거나 징역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 뭐 3억이 넘어가는 거는 이제 3년 이상, 5억이 넘어가는 경우는 3년 이상 징역과 3배 이하의 이제 또 벌금이죠. 그래서 어떤 금액적 기준으로 중요하면 더 큰 제재를 가하겠다. 그래서 3번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이렇게 제가 서술을 해놨으니까 좀 잘 보셔야 돼. 이제 구속도 될 수가 있어요. 세금을 안 냈을 때. 그래서 안 냈을 때 있고, 그 다음에 세금을 안 내면 여러분들 고액 체납자는 또 뭐가 있냐면 명단을 또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명단 공개. 그래서 명단 공개 같은 경우는 혹시 일어나더라도 일단 3억 이상 체납이 일어났을 때 고액 체납자들은 명단을 따로 이제 세무서에 공개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고액 체납자들을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체납을 하게 되면 이제 주변에선 다 알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이런 것들 알려드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 그런 것들은 그 내용을 그 다음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세금에 관한 이제 사항이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보냐? 어디에 물어봐야 돼요? 세무사 담당 회계사 세무사가 있으면 좋죠. 근데 이제 그게 사람들은 회계사 세무사를 쓰면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선입견도 있고,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걸 이제 안 하려고 하고 직접 하려고 하고 이러죠. 그래서 일단 이제 궁금하잖아. 궁금한 사항을 이제 만약에 거기 있는 것처럼 국세청 법규과 오른쪽에 이제 14페이지 보시면 국세청 세목소관 담당과 자기 이제 관할이 있을 거 아니야, 관할이. 저를 담당하는 관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담당하는 관할할 때 전화하면 좋겠지만,
뭐 어떻게 보면 이실 짓고 하는 거지 뭐. 그럼 거기서 당연히 세금이 나오는 방향으로 항상 얘기를 해줄 거예요. 뭐 안 나오는 방향으로 뭐 컨설팅을 거기서 왜 해주겠어요. 그래서 이 국세 공무원으로 만약에 이제 여기 전화를 하거나 뭐 아니면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민원으로 이제 전화했을 때는 일단 두 가지죠. 연결 자체도 힘들고 연결이 됐을 때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관할에서 세무사회계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이제 우리 상공회의소나 이런데 소속돼 있어서 그 이제 한마디로 그 답변위원으로 이제 등록이 돼 있어서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이제 질문하시면 충분히 답변이 이루어질 거고. 주변에는 이제 세무사회계사들이 많잖아요. 일단 강의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의뢰를 하기 위해서 한 번씩 컨설팅을 받으셔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의뢰를 했을 때 여러분들 거기서 질문하셔도 기본적인 이제 이게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지까지는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그걸 한번 이제 해보시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세무사회계사들이 꼭 거기 맡기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건 알려주세요. 근데 이제 알려줘봤자 그 업무를 해야지 그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맡기는 거지. 이건 혼자 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면 다 좋죠. 예를 들어서 어디 아팠을 때 이건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파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당장 지금 당장 급하니까 이제 마음이 급한 거지. 그래서 치료해달라는 거고 이제 그게 이제 하루 이틀 쉬면 된다고 하면 이제 그 대신 지금 안 아프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무사 회계사들이 있으면 본인이 이제 시간을 안 끌어도 되고 답답한 마음이 해소가 되기도 하고 또 안전하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나올 거니까 저 생각으로는 그 담당 우리 그 세무사 회계사를 찾아오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하시면 되고 뭐 어디 이제 거기 126 세미래 콜센터나 이제 세무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실 뭐 전화하는 방법을 제가 많이 써놨어요. 써놨으니까 선택사항이야. 선택사항이니까 보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서 하나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타임은 5번까지만 할게요. 5번 보시면 이 부당한 처분을 받은 세금 어떻게 구제할 수 있나,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복 청구라고 하거든. 여기다 쓸게요. 이제 불복 청구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야.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고지라고 해서 이제 나의 납세고지서가 날라오기 전에요. 날라오기 전에 이 전과 이제 후로 나눠서 고지가 되기 전에 거기 첫 번째 나온 거 보시면 알겠지만 고지 전에 과세전적 부심사라는 게 있어. 한번 잠깐 써보면 과세하기 전에 적부심사, 이때는 뭐가 나올 거냐면 고지되기 전에 예고통지가 나와요. 그래서 예고통지가 오면 같이 뭐가 날라올 거냐면 과세전 적부심사를 30일 내 하도록 되어 있어요. 30일 내. 그래서 30일 내 과세전 적부심사를 넣어서 이게 맞냐 틀리냐 이제 이거를 한번 미리 확인하는 거예요. 미리 확인해서 적부심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여기서 이제 처분이 이루어지면 그걸 따르셔야 돼. 따르시고 그 처분이 이루어진 그 자체를 다시 심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처분이 이루어져서 그때는 이제 고지가 나오겠죠. 고지가 나오겠죠. 처분이 만약에 뭐 채택과 불채택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채택이 되면 이제 나오는 거고 불채택이 되면 안 나오는 거고. 그래서 채택이 돼서 이제 고지가 나왔다고 칠게요. 고지 나오면 또 억울해. 그래서 이거는 지금 너무 억울해서 못 낼 것 같다. 그럼 이제 불복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때가 조세 불복이 이루어지는 거고, 조세 불복은 원칙적인 뭐 1신급, 예외적인 2신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책에 여러분들 하나 볼까요? 7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그 얘기인데, 요거를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19페이지에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확인할 테니까, 이 조세 불복이 일어나면 잘 보세요. 이의 신청이라는 게 있고, 여러분들 이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이의 신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사 청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심판 청구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심사 청구하고 심판 청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의 신청을 먼저 할 수가 있다. 이의 신청. 그래서 이의 신청을 먼저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사 청구를 하는데, 이거는 대상이 달라요. 이거는 세무서장이나 아니면 지방국세청장한테 하는 거고, 얘네들은 국세청장 아니면 우리 조세 심판원장한테 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여기서 좀 하겠지만 미리 이거 하고 나서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안 하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감사원 심사청구라는 걸 직접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선택적으로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다 90일 내 하도록 돼 있잖아. 90일 내. 그래서 90일이 넘어가 버리면 이거를 조세 불복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90일이라는 이제 이런 개념이고, 90일이 넘어서 신청을 했을 때 각각의 이제 기각과 인용이라는 이제 인용이라는 건 오케이 이제 하겠다는 거고, 기각이라고 해서 이제 안 되거나 각하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뭘 할 수 있냐면 행정소송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행정소송은 요걸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해서 요걸 먼저 하고 오셔야 돼. 행정소송. 이건 법원 소송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국세청에서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법원으로 가려면 일단 조세 불복을 먼저 하시고 행정소송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소송을 이제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고지 전에 할 수 있는 거와 고지 후에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정에 대한 권리구제제도죠. 납세자 보호관제도도 있고 뭐 몇 개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호해 주는 거지. 그 세금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됐을 때 이제 구제해 주는 구제제도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이번 시간은 끊고 6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